히어로 영화를 보면은 다들 이런 상상을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초능력이 딱 하나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오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인간. 투명인 진짜요? 투명인간 생각 말씀하시는 분들은 약간 의심해봐야 돼요. 어떤 의심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찰을 좋아해요. 사람들 관찰하는 걸 좋아합니다. 남들은 나를 못 보고 나는 남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요? 저는 순간이동이요. 이제 여행을 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행기 타면은 힘도 들고 그럴 때가 있으니까 바로 가는 거. 텔레포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권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저는 힐러. 힐러? 치유의 능력. 생물학자라 뭔지 좀 어울리네. 그래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딱 손대면 이렇게 그리고 네. 대가를 요구하겠죠? 영생하시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얼마면 돼요? 얼마면 돼? 퍼센트로 이제 재산의 퍼센트로. 저는 근데 순간이동도 편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비행 같은 좀 단순하면서 아름다운 걸 갖고 싶어요. 날아다니는 어렸을 때부터 솔직히 좋아했던 게 점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뭔가 뭐 높은 데서? 네, 뭐 떨어진 느낌도 좋고 재밌었고 지금도 비행기 타고 나는 게 힘든 것보다 재밌는 게 더 있어요. 심지어 그 막 기류 불안정한 데가 막 엄청 흔들리잖아요. 그때도 뭔가 내가 탄 이 철로 된 큰 게 이 공간 속에 기체를 어떻게 뚫고 있는 것까 이런 걸 상상하면 오히려 더 즐거워가지고 전 비행하는 걸 되게 비행하는 거.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말한 것 중에 과학적으로 꼭 검증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행. 비행. 네. 비행기 탈 때마다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터뷸런스 만나면 와 그냥 저절로 손이 모아지면서 제발요 제발요 이렇게 되거든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비행을 사실 흔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되게 두려워하는 분이 많은데 맞아요. 사실 비행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잘 알면은 그럴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행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실 분을 여기 모셨습니다. 야 비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또 선물해 줄 과학자분이 있다고 합니다. 나와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게 그냥 느낌이 생텍쥐벨이에요. 느낌이 생텍쥐벨이야. 예, 어린 왕자. 근데 진짜 찰떡 같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 조문성입니다. 조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한국의 생텍쥐벨이 우리 교수님은 비행에 대해서 예.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이게 비행을 연구한다. 좀 생소하긴 한데. 저는 재미있게도 네. 거미의 비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거미요? 거미요? 예. 거미가 비행을 한다고요? 비행이라는 건 난다는 건데 거미가 난단 말이죠? 예. 그 곤충, 그 벌레 거미 말하는 예, 맞습니다. 절지동물 거미. 예, 이대한 교수님이 참 잘 아시는. 저 나는 거미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저는 비행하는 생명체들의 비행 원리를 연구를 하고 예. 이해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항공기 설계에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비행에 대해서 어떤 생명체들이 비행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발명하고 개발해낸 그러한 비행체들까지 쫙 한번 훑어보면서 여러분도 오늘 멋진 시간인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이게 비행하면 보통 비행기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친구들, 그게 아니에요. 자연의 비행부터 항공기 설계까지 다 연구하신다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과연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대체 하늘을 어떻게 날 수 있는 건지 오늘 확실하게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 can fly, we can fly, we can fly. 비행기라는 게 예. 몇백 톤쯤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 또 사람도 수백 명이 또 실려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 건지 예.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본다면 예. 일단은 공기라는 걸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기요? 예. 네.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반대되기는 그러한 양력을 이제 공기를 이용해서 발생을 시키는데요. 일단은 1m 곱하기 1m 네. 곱하기 1m 하면은 저희가 한 1세제곱미터라는 부피를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1m짜리 예. 정육면체요? 예. 그러면 그 안에 공기의 무게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기의 무게요? 1세제곱미터면은 꽤 큰데 그래도. 그러면은 힘상 엄청 가볼 것 같은데 그래도. 한 30g? 실제로 저희가 예. 측정을 해보면은 예. 1.225kg입니다. 킬로그램이라고요? 예. 1.2kg요? 예. 아니 지금 1이래요? 예. 1.2kg이면 사실 진짜 1세제곱미터가 보통 마시는 우유팩 그거보다도 이제 무거운 그런 무게인데 믿기시지가 않죠. 말도 안 돼. 그 우유 그 1리터짜리 그거보다 공기가 더 무겁다는 게 아니 말도 안 근데 되는데. 생각해 보면은 머리통에 우유팩을 올려놓으면 느껴지잖아요 그 무게가. 그럼요. 오, 헷갈려. 왜냐면 풍선이 되게 가볍잖아요. 예. 아니 공기가 그렇게 무겁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기착 안에 있는 공기만 해도 그러면 지금 벌써 우리가 수백 킬로그램을 예. 어떻게 보면 떠받들고 있는 건데 저는 근데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 공기의 무게가요? 저희가 공기라는 무게를 평생 느끼고 그렇게 지내와서 굉장히 가볍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다. 이 공기라는 것이 질소 그리고 산소, 이산화탄소 이러한 기체들의 혼합물로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기체들이 분자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는 어쨌건 지금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공기의 무게를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함께 그냥 지내는 거지. 예. 실제로 공기의 무게는 생각보다 많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예. 공기의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육중한 항공기가 어떻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한 60% 정도는 제가 생각에는 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나 액체와 같은 흐르는 물질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건데요. 네. 그 유체는 고체와 달리 흐른다라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체라는 게 이제 공기라든지 아니면은 물이라든지 뭔가 흐르기만 하면은 전부 유체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러한 유체역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바다에 배가 어떻게 항해를 하는지 혹은 공중에서 비행기가 어떻게 비행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비행체마다 이 양력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이 작용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다르다? 예. 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을 거슬러서 어떻게 양력을 발생시켜서 그렇죠. 그러한 생명체들이 이제 공중에 떠서 이동을 하는가 이런 그렇지,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뜨려면은. 각각의 생명체마다 대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면은 제일 왼쪽부터 예. 거미 그리고 민들레시아 예. 그리고 총체벌레 그리고 곤충 그리고 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크고 빠르게 나는 그러한 비행체들이 이렇게 전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미는 예. 그냥 거미줄을 타고 대롱대롱 건너다니는 거 아닙니까? 거미가 비행을 한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거미가 비행이라뇨?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실제로는 거미가 4.5km 상공까지도 비행을 합니다. 4.5km 상공? 예. 4km를 날아간다고요? 하늘 위에서 위로요? 비행한다고요? 위에서? 예. 새들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새들보다? 4.5km면? 예, 1930년대에 그 미국 농림부에서 5년 동안 계절별로 그리고 고도별로 어떤 곤충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가를 다 채집을 했었어요. 채집을 했는데 4.5km 상공에서 거미가 채집이 됐습니다. 근데 못 믿겠어요. 이거 뭐 예. 보여주세요. 뭐 한번 증거가 보도록. 있어야죠. 아니 거미가 진짜 나르는 거예요? 거미가 날다녀. 예?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거미의 종류는 이제 대륙 개거미 개거미? 종류고요. 이게 제가 실험한 장면인데요. 예. 지금 연기를 피우는 것은 이제 공기의 흐름을 대략 정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볼 수 있구나. 다리로 바람을 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 진짜? 거미가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바람을 체크하고 이제 비행하기에 적당하다 싶으면은 복부를 저렇게 올리고 허공에다가 실을 쏘게 됩니다. 허공에다가 실수해요? 꼬리 나온다. 나온다. 우와, 저렇게 날아간다고? 스파이더맨이네? 내 생각보다 너무 잘 날아가는데. 여러분, 거미가 납니다. 거미가 날아요. 근데 희한한 게 스파이더맨 보면 일단 내가 이거 거미줄을 쏘는데 어디에다 붙여가지고 쏘잖아요. 그렇죠. 그네 타듯이 타는 건데 얘는 공중에다가 공중에다 대고 날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원리? 아침에 해가 뜨면은 네. 해가 지면을 달구고 지면의 상태에 따라서 어디는 빨리 달궈지고 어디는 천천히 달궈지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비열의 차이에서요. 그러면은 이제 빨리 달궈지는 부분에서 이제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이렇게 본다면 거미 입장에서 거미 실로
공기를 잡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잡는다.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예, 바람에 예, 몸을 얹었다. 날리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 가차 플라이죠.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냥 네. 바람이 부니까 예. 바람 부네 이 정도면 조금 어디론가 이동을 하겠지 해서 그냥 몸을 맡기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예. 사람도 태풍 불면 날아가듯이 예. 얘도 바람에 그냥 휩쓸린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논쟁이 한 1800년대 다윈 시대부터 있었어요. 아,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거. 예, 다윈의 비그로 항해기를 자세히 이렇게 보시다 보면 거기 거미의 비행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윈이 아르헨티나 연안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비그로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수천 마리의 거미가 작은 거미가 비그로 위에 안착했다가 다시 날아가는 것을 관찰을 하고 비그로 항해기에다가 이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거미떼들이 내 있는 쪽에 왔다가 다시 또 얘네들이 날아간다? 예. 야 무슨 특수부대입니까 얘네들? 스파이더맨이 문제가 아니네요. 얘네들은 벽에다 쏘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 쏴서 막 오늘 날아다니는. 고급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 건져갑니다. 거미도 날아, 거미는 날아. 왜 그게 가능한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의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물체의 크기가 작아져서 이제 마이크로 세계로 가면 이 물체의 입장에서는 공기라든지 혹은 액체가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러한 유체로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은 어떤 개미가 있을 때 이 개미에다 그 물방울을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이 개미 입장에서는 이 물방울이 굉장히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오지가 못하는 거죠. 어떠한 물체가 굉장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액체라든지 혹은 기체의 점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만. 그 점성이라는 거는 공기 안에 점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공기나 액체, 물 같은 것들이 점성도 갖고 있고 관성이라는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점성도 있고 관성도 있다? 예. 점성은 알겠는데. 우리가 기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흐른다라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한 번 흐르면은 계속 흐르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고요. 그렇죠. 네. 좀 쉬운 예를 한번 드려본다면 재채기를 했을 때 비말이 얼마나 퍼지는가 그것은 유체의 혹은 기체의 그 관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가다가 나가는 힘 때문에. 가다가 어느 정도 돼서 멈추는 것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미는 줄을 쐈을 때 얘 작은 애들이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공기의 어떤 끈적임을 접착제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 거미가 그 마지막에 날기 직전에 막 거미줄을 막 이렇게 뿜어냈어요. 뿜어냈잖아요. 예. 공중으로. 예. 사냥할 때 쓰는 그 거미줄, 우리가 보는 거미줄이랑 다른가? 똑같은 거미줄이에요? 아니면 좀 다른 거미줄이에요? 다른 거미줄입니다. 진짜요? 그래요?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생물학자분들이 이제 기술해 놓은 데이터들이 좀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거미가 비행을 하는데 한 3-4가닥을 이용해서 비행을 한다. 근데 이걸 유체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굉장히 강한 바람이 있어야지 얘가 비행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약한 바람에도 비행을 하거든요. 산들바람, 한 우리가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한 2m/s, 혹은 3m/s일 때 상승기류에서 그 실이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거미가 매달려서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비행실들을 한번 채취를 해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현미경 가지고 보면은 그러한 거미실들이 관찰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거미실이 한 가닥이 한 200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200나노미터라는 크기가 이제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저희 머리카락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저렇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100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예. 머리카락하고 비교를 하면은 한 500분의 1 그 정도고요. 네.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는 약간 비행실이 보였거든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빛의 파장이 한 400나노미터에서 한 700나노미터잖아요. 네. 그러면은 200나노미터란 건 그거보다 빛의 파장보다도 작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맞는데 빛의 입사각의 또 특정한 각도에 대해서는 이 실들이 보입니다. 아 우리가 그래서 특정한 각도가 아까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실이 잠깐 보인 거네요. 예. 약간 뭐 산란이 돼서 하얗게 그냥 예, 얼핏 보이는. 되게 운이 좋게 찍힙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200나노미터의 두께의 실이 한 50에서 60가닥
그리고 60 길이로 가다. 치면은 한 3m에서 6m까지 이렇게 다 분포되어 있고 거미실이 200나노미터 정도 작으면은 거미실 입장에서는 이 공기가 굉장히 찐득찐득한 그러한 유체로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수많은 작은 가닥들 때문에 거미가 굉장히 작은 산들바람에 의해서도 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밝혀낸 걸까요? 누가? 예? 이거 누가 밝혀낸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밝혔죠. 진짜로요? 예, 진짜요? 예. 거미 비행실로 이거 날리는 이걸 예. 교수님이? 예, 다인도 몰랐던 걸요? 다인도 그냥 왔다가 어디 가니 이랬던 걸요? 예. 와. 거미 아빠? 거미 이분이 아빠. 진짜로 스파이더맨이네. 거미 전문가신데? 사실 이러한 연구가 우리 과학자들 혹은 공학자들이 가보지 못한 그 영역을 이렇게 한번 부딪혀보는 그러한 예고 이러한 시각으로 각각의 곤충들이 어떻게 비행하는지를 보면은 비행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거미는 아주 가느다란 실로 이 공기의 점성을 활용하는 거니까 유체 역학 중에서도 뭐 약간 뭐 표현하자면 미세한 유체 역학을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기준이 있나요? 이 정도보단 작아야 공기의 점성을 쓸 수 있다거나 예. 이걸 넣으면 어렵다거나 약간 총체벌레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총체벌레? 날개가 우리가 청소할 때 쓰는 총체처럼 그렇게 필라멘트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총체벌레라고 합니다. 네. 그 크기가 한 1mm 미만으로 날개라는 그러한 형태도 갖고 있고요. 또 필라멘트, 강모라는 그러한 개념도 갖고 있어요. 하이브리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총체벌레가 이제 매개고 그 이상부터가 날개라는 그러한 관성입니까? 막구조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완전히 관성으로 지배당하는 예. 곤충은 어디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초파리 혹은 그거보다 이제 더 큰 그러한 곤충들은 이제 날개를 사용을 하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민들레 홀씨라든지 혹은 거미는 실을 사용을 하죠. 막이 예. 없구나. 예. 그래서 이게 유체역학에서 이제 바라본다면은 차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네요. 차원이 바뀐다? 예. 예를 들어서 점성이 강해지면은 필라멘트 구조가 생명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요. 관성이 강해지면은 날개 같은 그런 막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비행을 하는 거죠. 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체 현상이 있을 때 거기에 작용하는 점성력과 관성력의 비를 우리는 레이놀즈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점성이 강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관성이 강해진다라고 보면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날아가는 모든 것들은 관성과 점성의 영향을 무조건 다 받습니까? 예, 그럼요. 비행체의 크기가 커진다든지 혹은 속도가 빨라지면 관성의 영향이 훨씬 더 크고 이제 점성의 영향이 작은 그러한 이제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네. 초파리부터 지금 관성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비행하는 원리가 다 다른 거예요? 예, 초파리 같은 경우는 1초에 한 200번 정도의 어떤 날갯짓하는 이러한 진동수를 보입니다. 엄청 빠르죠. 예,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갯짓을 하게 되면 날개 앞전에서 이제 소용돌이가 발생을 하고요. 보시면은 날개 앞전에서 볼텍스 소용돌이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유지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관성의 영향이고요. 이러한 소용돌이는 초파리가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서 아주 빠르게 날개짓을 하면 상당한 소용돌이가 생기고 예. 그게 압력을 국소적으로 낮춘 역할을 해서 예, 상대적으로 몸을 뜨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양력을 발생시키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날갯짓을 하는 거죠. 비행이라는 건 얘 가지고 있는 뭐 장비든 뭐 얘 능력으로만 비행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공기하고 그 뭐 와류라든가 예. 이런 것들 이 뭔가가 적용이 돼야 예.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예. 그 저는 그냥 신기하네. 초파리가 이렇게 열심히 흔들면 그러니까 그냥 날겠지 뭐. 공기를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지. 공기를 계속 눌러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소용돌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곤충들이 이제 비행하는 날갯짓을 보면은 그러면은 어떠한 팔자 모양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한 또 운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곤충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날갯짓하는 진동수가 높고요. 네, 그리고 빠르죠. 곤충이 커지면 커질수록 날갯짓하는 진동수가 낮아집니다. 맞아요. 여기에 보는 그 총채벌레 같은 경우는 한 300Hz 그 정도고 잠자리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한 20Hz 그 사이 정도. 예. 그러면 이제 작을수록 어떤 비행을 할 때 제자리 비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크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팔이나 잠자리보다 새가 훨씬 크잖아요. 그럼 새는 비행하는 원리가 다릅니까? 새의 비행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진 비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곤충하고 새하고의 이제 차이점이에요. 전진 비행. 예. 초파리는 이렇게 막 해서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예. 그 소용돌이가 양력으로 날게 한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방식으로 양력을 발생시키나요, 새는? 새가 이제 전진 비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양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양력. 띄우는 힘. 예. 네. 그리고 진행 방향에 평행하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항력이라고 이야기해요. 항력. 예. 그리고 새가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중력도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비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추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뒤에서 밀어 힘이 일정해야 되고. 예. 네. 그래서 새 같은 경우는 날갯짓을 하면서 날개 끝에서 추력을 발생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거죠. 이게 날려면은 무조건 양력, 추력, 그다음에 뭐 항력, 중력 깔고 가고 이런 게 다 필요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새 같은 경우는 그 전략으로서 날갯짓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새들이 각각 다양한 다 날개가 다르네요, 다 새들 날개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날개 같은 경우는 벌새의 날개가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벌새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벌새는 날개짓이 약간 곤충 스타일의 날개짓이라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컨트롤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벌새 날갯짓도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진짜 팔자처럼 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떤 자연을 관찰을 해보면 이게 예. 딱 명확하게 딱 분기가 되는 게 그러네. 아니라 이제 그 매개 혹은 변하는 지점 그런 천위 과정이 꼭 있습니다. 송골매라든지 예, 예. 혹은 제비 같은 그런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비행하는 비행 날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비행 날개가 고속형 날개. 예. 우리 주변에 많은 까치라든지 까마귀라든지 예, 예. 그러한 새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날아가거나 그런 것보다 어떤 도심이라는 환경 혹은 어떤 숲이라는 환경에서 네. 기동성 있게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 날개보다는 타원형의 저런 날개가 이제 필요합니다. 새들은 다 날개가 비슷할 줄 알았더니 다 틀리네. 그러네요. 한 번도 이렇게 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예. 활공형 날개라고 이렇게 활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수동형, 하나는 능동형. 근데 이게 말이 어렵지만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이제 비행을 하는데 그러한 새들의 날개를 보면은 저렇게 날개 끝이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비행기 날개 끝에서 이런 와류가 생성이 되고 항공기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깃털이 큰 볼텍스를 작은 볼텍스로 이렇게 나눠서 분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공격학적으로 뭔가 있네요, 다. 예, 그러한 면에서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제 능동 활공형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알바트로스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날갯짓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거의 비행기와 같이 고정기처럼 이렇게 딱 락킹을 해서 오랫동안 비행을 하는데 저렇게 날개 길이가 길고 그리고 이렇게 폭이 작은 그러한 날개를 우리는 가로세로비가 큰 날개다 이렇게 하고 이러한 가로세로비가 큰 날개가 항공기나 혹은 새의 비행 효율을 높여주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비행이 가능합니다. 속도, 기동성, 거리에 따라서 그 효율성에 따라서 날개가 다 다르게 진화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본격적으로 이제 전진하는 비행을 하게 되니까 새의 몸통이라든지 혹은 날개가 이제 유선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생물들은 다 이 유선형이 앞으로 나가려면 그 유선형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관성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나타나는 생명체의 어떤 모양의 특징이 예. 이제 유선형이 됩니다. 난류가 생성이 되면 거기서 에너지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난류를 최소한으로 발생시키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우리가 유선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새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비행이 되겠는가? 진화적으로 그게 점차
어댑테이션이 됐겠죠. 그렇죠. 예. 날개는 있지만 못 나는 생물들은 저 예. 5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구조를 갖는. 뭐 펭귄. 네, 물속을 나는 새라고 얘기를 많이 걔는 하죠. 물속을 나는 새로 그렇게 받아. 이제 재밌는 부분이 예. 이제 펭귄이라는 것은 이제 물이라는 그러한 유체에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네. 새나 혹은 물 안에서 유영하는 그러한 어떤 물고기 그리고 뭐 돌고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서로 다른 종인데 어떠한 헤엄을 치기 위한 그 구조는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가 공학 쪽에 어떤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명체에서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것을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실생활에 기술에다 접목시키는 것을 우리는 생체 모방 공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체 모방 공학. 뭔가 멋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예. 라는 그런 얘기죠. 비행기가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새들한테 모티브를 많이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좀 이용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드네요. 예. 그래서 곤충이나 새들이 이제 비행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걸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그러면 인간도 비행을 할 수 없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그 생체 모방 공학 바이오미메틱스의 사례가 이 비행이겠네요. 예. 와. 야, 이 생체 모방 공학이 비행에서 진짜 중요한 거네요. 사실 난 그동안 비행기 하면은 그 라이트 형제밖에는 몰랐습니다. 그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 비행의 시초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 릴리엔탈이요? 이제 오토 릴리엔탈은 동력이 아닌 글라이더 비행을 시초를 했는데 그동안은 인간이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로 비행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수많은 이제 공학자나 혹은 과학자들이 비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매번 실패하고 실패. 근데 이제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로 유인 비행을 성공시킨 것이 릴리엔탈인 거죠. 여기 자. 보시면은 근데 언덕에서 그냥 막 달려가지고 난리 나버려. 와, 사람들 엄청 구경하네. 스키 점프 하듯이. 갤러리 엄청 많아요. 예, 이제 경사면이 있는데 이것이 한 15m의 산이에요. 오. 근데 이 15m의 산이 인공산입니다. 만들었다고요? 예. 릴리엔탈이 만들었어요? 직접이요? 날기 위해서 쌓은 예, 거예요? 예. 독일 북부 지방에 산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릴리엔탈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어디선가 뛰어내려서 비행을 하고 싶은데 비행을 하려면은 대단하다. 비행을 하려면 비행기를 기차에다 실든지 혹은 마차에다 실든지 해서 예. 끌고 가서 어느 지역에 무슨 언덕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공을 할 때는 바람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든 상관없이 이제 비행 시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톨렌트의 자기 집 주변에다가 산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5m 되는 그러한 산을 쌓고 대단한 거기서 이제 열정이다. 비행 시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산이 70%를 그 오토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의 어떤 중요성을 짚어보자면 굉장히 연구를 체계적으로 했어요. 자연을 관찰하고 보여요, 그것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걸 실험을 하고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는 네네. 그러한 체계적인 실험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한 20년 동안 새를 굉장히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890년 정도에 그동안 이 새를 관찰을 하고 또 정량화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면서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이 바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책입니다. 이 릴리엔탈 이분이 쓰신 거예요? 되게 원본처럼. 오토 예, 릴리엔탈. 비행 기술의 기초로서의 새의 비행 그런 의미입니다. 새 비행을 연구한 책이네. 예, 항공기술연구의 어떻게 보면 제일 시초. 예, 역사적인 책이네요.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예. 날 수가 날 수 없다는 없다. 통념이 있었지만 예. 그 통념에 반하는 실제 자연의 사례가 새들이었으니까 예. 새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잘 연구하면 예. 우리도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하는 그런 고민이 여기 담겨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 오토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의 어떤 중요성을 짚어보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자, 이렇게 새 날개를, 새를 이렇게. 잘 그렸다. 여기 보이는 요 새가 황새입니다. 날개 끝에 갈라져 있네. 수동활공형. 그렇지. 수동활공형. 열심히 듣고 있어요.
황새라는 것이 독일 북부 지방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새였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글라이더를 이제 발명을 했는데요. 릴리엔탈은 새 날개 모양을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예. 여기에서 정확히 이제 어떤 거를 알게 된 걸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날개 위에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이 화살표의 각도가 살짝 다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쪽 안쪽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으로 향해 있고요. 바깥쪽 날개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가 앞쪽으로 향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안쪽 날개에서는 양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바깥쪽 날개는 추력을 발생시키는 그거를 그걸 예. 이걸 다 계산을 한 거네. 야. 이 책이 쓰여졌을 때가 한 그 130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정도의 관찰을 해서 그것을 기술을 했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싶고요. 새의 날개 면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예. 저희가 그 공학적인 용어로는 캠버가 있다라고 캠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캠버가 항공기 날개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또 이제 비행을 이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꼬리 날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꼬리 날개. 예. 아 기발하다 그건. 이러한 형태가 현대의 비행기의 어떤 형상, 주날개가 있고 이제 꼬리 날개가 있는 이러한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적용시켜서 오토리엔탈이 18대의 비행기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5년 동안 2,000회의 시험 비행을 합니다. 2,000회? 예. 그 2,000회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언덕에서 이렇게 뛰어내리고. 골절이나 어디 안 부러졌을까? 계속 달리는데 골병 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도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전해지고. 예. 그리고 오토리엔탈 책도 이제 라이트 형제한테 이제 전해지고 라이트 형제가 거기서 많은 영감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트 형제도 오토리엔탈의 어떤 도움이 컸다라고 이렇게 기술한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도 이제 처음에는 오토리엔탈과 같이 이제 글라이더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예. 하지만 글라이더는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속적으로 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속적으로 비행을 하려면 동력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동력. 그래서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와 엔진을 사용을 해서 내연기관을 이용해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을 성공을 시키게 돼요. 처음에는 라이트 형제가 36.5m를 한 12초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제 비행을 하는 12초 동안 36m를 날았다. 예. 최초로. 예. 프로펠러랑 엔진을 넣은 것도 라이트 형제가 그럼 최초겠네요. 시도를 한 거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있었지만. 시도를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성공한 실제로 성공하고 그게 기록으로 남은 사람은 라이트 형제가 최초인 거죠. 그 프로펠러가 비행하는데 과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프로펠러. 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날개 끝에서 이제 추력을 발생시킨다고 예,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도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이제 비행을 할까 어떨까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왕복 운동이 아닌 회전 운동으로 이렇게 추력을 발생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하고요. 이러한 아이디어는 사실은 선박에서 이미 선박 프로펠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추력을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프로펠러라는 게 그러면 예. 새로 따지면 날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새는 이제 날개에서 추력하고 양력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데 반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비행기 같은 경우는 날개 양력을 발생시키는 부분하고 추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날개에서 양력을 만들어내고 예. 프로펠러나 제트 엔진으로 추력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비행체의 추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프로펠러라든지 혹은 제트 엔진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비행하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비행체인 거죠. 새를 바라보면서 이제 비행기를 만든 건데 예, 거기다가 이제 엔진을 넣고 예, 프로펠러 넣었다라는 게 예,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이 창의적으로 예, 새 기술하고는 또 다른 진보적인 기술을 만들어냈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라이트 형제가 제일 길게 난 건 어느 정도예요?
라이트 형제는 그렇게 차차 항공기 성능을 이제 증대하면서 38km까지 비행을 했습니다. 38km? 예. 와, 엄청 미터를 날랐네. 킬로미터로 바꿨네요. 처음에. 그 가운데 이제 라이트 형제는 동력 비행체를 만들어서 1909년에는 육군에다가 납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가 거의 제1차 세계대전이 임박한 시기였네요. 시기적으로. 예, 맞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항공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나온 형태가 이제 복엽기 형태입니다. 날개가 이제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저런 스타일 비행기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잖아요. 지브리 만화 보면. 오 맞아요. 하늘을 장악해야 세계를 지배한다. 그게 이제 이때 당시 때 좀 되게 뭐 통용했던 그렇죠. 그런 중요한 그 말이었겠어요, 그죠? 네. 예. 1차 대전이 되게 참호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비행기의 진짜 중요하죠. 존재가 엄청 중요했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행기 연구가 또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치열했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1920년 그리고 30년대 이때를 거쳐서 비행기 황금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동안은 목재와 어떤 철 트러스 구조물을 그래. 사용을 했다면 예. 알루미늄, 드랄루미늄 같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을 하면서 항공기 구조적인 금속이 면에서도 이제, 이렇게 아, 변화를 갖게 됩니다. 항공기가 튼튼해지고 더 커지면서 이제 속력도 점점 더 빨라지는 그러한 영역에 도달을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고속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비행이 자연의 비행을 넘어서는 이러한 시점까지 보이네요. 오게 됩니다. 네, 보여.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1923년에는 항공기의 속도가 400km/h의 속력까지도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400km? 예. 라이트 형제가 38km 예. 달린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럼 한 20년 만에 400km로 쏠 수 있는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유체역학을 쓰기 시작한 거네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예. 적용을 해서. 자연에서 제일 빠른 새가 몇 킬로 정도나 될까요? 자연에서 제일 빠른 새라고 하면 이제 송골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빨라요? 예. 그 송골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을 할 때 네. 이제 호버링을 하면서 제절빙에서 이제 사냥감을 하다가 사냥감을 이제 찾으면은 그 사냥감을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됩니다. 그 돌진할 활강하죠. 때, 그러니까 날개 접고. 날개를 쫙 접고 맞아요. 그래서 활강해서 그때의 속도가 한 300, 한 80, 90 그 정도까지의 그렇게 속도도 빨라요? 나옵니다. 장난해. KTX보다 더 빠르네요. 엄청나게 빠르네요. 자연에서 제일 빠른 새가 송골매인데 그게 예. 대략 한 380km인데 예. 인간이 예. 자연에서는 정말 수천만 년 동안 계속해서 진화시킨 그 날개를 예. 그 속도를 꺾어버리고 20년 만에 400km짜리 비행기를 완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 미리 한번 걸어본 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기기관을 한번 해봤고 또 증기 기차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어 보니까 이 운송 수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랑 이게 시작이 힘들지 우린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속도로 그냥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로켓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을 성공시킨 게 1903년도였잖아요. 그런데 스푸트니크 1호가 나간 게 1957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빠르게 발전하는 걸 넘어서서 우주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미친 거죠. 그러니까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만들 생각을 안 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 예. 거대한 기계를 가지고 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지만 네. 사실은 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동력기, 프로펠러 이런 것들은 배에서 이미 쓰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라이트 형제나 릴리엔탈처럼 이런 선구자적인 남들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해보자, 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 길을 뚫어내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과 자원과 노력이 결합되면 인간들이 이렇게 확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예. 극명한 예시 예. 같아요. 그 과학의 또 위대함이기도 하고. 예. 예.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이제 비행기 속도가 점점 빨라질 예. 거 아닙니까? 예. 그 속도라던가 그리고 또 2차 대전이 또 터지잖아요. 예. 예, 2차 세계대전은 항공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류 최초의 대규모 현대전이 되게 됩니다. 저런 애들이 속도도 장난 아니죠. 예, 속도도 이제 시속 400km에서 네. 이제 500km, 600km. 아하. 700까지도 이제 700까지 가버리는 계속 이제 저렇게 단엽기로 발전하는 거죠. 예. 이야.
많은 비행기 있어요, 장 교수님? 전 다 알아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얘기 좀 해봐요. 이제 메서슈미트 BF109인데 저게 이제 인간이 가장 많이 만든 비행기. 아, 인간이 가장 3만 대 넘게 만들었어요. 3만 대? 지금도 써요. 그거랑 제일 많이 싸웠던 거 슈퍼마리오 스피파이어. 스피파이어가 저겁니까? 스피파이어 엔진이 롤수로 있어요. 쟤네 둘이 엄청 싸웠죠. 서로. 영국이랑 독일이네. Interdimensional battle took place inside an area 60 miles long, 38 broad, and from 5 to 6 miles high. 그다음 융커스 JU87인데 슈투카라 불리는데 슈투카란 말 자체가 급강하 폭격기를 줄여서 만든 독일어 단어여서 이 급강하를 80도로 꽂거든요. 그러면 진짜 왱하는 소리가 나서 막 진짜 전장 전체에 막 거의 죽음의 사이렌 같은 게 울리는 그런. 마지막 건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데 M26 저게 여기 있는 것 중에 처음으로 그 제트 엔진을 써요. 제트 엔진? 네. 속도가 더 빠르겠네요. 네, 저거 이제 그 캐로센 같은 연료 써서 제트 엔진이 사용된 최초의 전투기. 아, 나머지 다 프로펠러 전투기.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발전에서 이제 제트 엔진을 쓰면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비행기가 삼세대. 나아가는. 3세대 비행기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 정도로 비행기가 대단했으면 지금은 장난 아니겠는데요? 예? 예,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에 인류는 최초로 음속을 이제 돌파하고요. 음속을? 또 1967년에는 X-15라는 항공기로 마하 6.7이라는 마하 6.7? 속도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돼. 60년대예요? 몇 킬로예요? 그러면 거의 만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8,000에서 8,000 9,000. 킬로미터 파워로 환산을 하면 8,000 킬로미터 퍼 아워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진짜요? 예, 이 정도 속도면은 서울에서 스위스까지 1시간이면 금방 갈 수 가겠네요? 있는 그러한 너무 빠르다. 그 속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야, 이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만큼이나 엄청나게 빠릅니다. 예, 국내산만큼 빨라요. 아니,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근데 여객기는 왜 빨리 안 가는 걸까요? 저번에 그 스위스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열 몇 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나 본데요. 답답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국내산만큼 그냥 1시간 만에 그냥 스위스까지 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거 있었잖아요.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콩코드 항공기 같은 경우는 마하수 2에 해당하는 그러한 속도로 이제 그래, 비행을 빨랐다니까요, 했어요. 콩코드가. 하지만 음속에 가깝다든지 혹은 초음속에서 영역에서 비행을 하면 항공기에서 손실되는 그러한 에너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겠네. 그 항공기에 발생하는 항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하수 1 바로 미만의 속도에서 비행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요. 우리가 타는 여객기는 마하수 0.75 혹은 0.85 마하수 바로 직전의 속도로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여객기가 그래서 저 정도 속도구나.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시 초음속으로 여객을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이제 미국에서 있고요. 교수님은 이런 이론들을 다 예. 계산하면서 비행기를 설계하시는 거예요? 예, 당연합니다. 우리가 공기역학을 항공기 설계에 그렇죠, 접목하면 공기역학에. 목적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형상들이 이렇게 도출이 되게 됩니다. 아. 다양한 항공기들을 한번 볼까요? 그거 뭐예요? 이야, 이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와. 야, 너무 다양하게 나오네. 와, 끝도 없이 나오네. 뭐예요 이거? 와. 지금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이 모형들이 예. 지금 다 달라요, 너무. 예. 저희 연구실에서 학생들하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러한 비행체들이고요. 네. 여기에 보이는 이 항공기들은 친환경을 목적으로 개발을 하는 항공기들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블렌디드 윙바디 항공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얘는 합니다. 동력입니까, 무동력입니까? 동력이 있습니다. 동력이요. 예, 근데 이제 친환경을 위해서는 이제 항공기의 효율이 높아져야 되고요. 탄소 발전 매우 높으니까 매우 그걸-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노출 면적을 줄임으로 인해서 항력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형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은 왜 이런 비행기를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기후 온난화라든지 이러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그렇죠. 항공기도 점차 친환경 항공기로 변화해서 항공 기술이 우리 터전에 더 유익한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너무 아, 필요한 좋은 꿈이네요, 진짜. 다음에는 우리 교수님이 설계한 이 친환경 비행기에 많은 또 승객들이 타서 그러겠네요. 예, 행복하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그림도 좀 그려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계속해서 멋진 연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꽃 이름이 뭐가 씁니까, 이거? 예쁜 곳? 야, 이 꽃은 뭐지? 좀 특이하네. 내가 알던 꽃이 아닌데 처음 보네. 식물 이름은 어느 정도 좀 알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인데 알지 않겠어요? 생물학자 중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식물 분류학자. 식물 분류학. 국내 식물 분류학계 1인자라고 하셨으니까. 그 산딸나무라고 그래서요. 숲 속에 속하고 있습니다. 연산홍이라고 그래서 아, 이름 들어봤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트리가 에이비스 코리아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 고유종이에요. 우리 거예요. 오바마 이름을 따가지고 로도덴드론 태현이 아이라고. 태연이? 소녀시대 태연이요? 정태현 교수님 이름을 따가지고 정태현 교수님은 이제 우리 한국 식물 분류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어서